반갑습니다. 역사 2.0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국제 상황의 전개 모습,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전개된 국제 외교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차 세계대전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에서 했던 내용이 거의 그대로 반복됩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소련 등의 연합국과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동맹국이 국제적으로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전쟁이 막바지로 치달아가면서 점점 연합국이 유리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연합국에 속해 있던 여러 나라들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의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 전쟁이 끝난 것을 전후라고 합니다. 전후의 국제적인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의 국제회담을 가졌는데요. 각각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이 그것입니다. 1943년 11월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영국 수상 처칠, 중화민국의 총통 장제스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연합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하였을 때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본래의 영토로 반환시키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땅을 원래의 나라로 되돌려주는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을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이 카이로 회담의 주요 결정 사항 중 하나였습니다. 왼쪽부터 중국의 장제스,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입니다. 이후 1945년 2월 러시아의 크림반도에 위치하고 있는 얄타라는 도시에 다시 한번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소련의 스탈린이 모여서 당시 논의한 국제회의 결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독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얄타 회담에서 결정된 또 하나의 조건은 소련이 대일전, 일본을 상대하는 전쟁, 소련이 일본을 상대하는 전쟁에 참가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주요한 내용이었죠. 왼쪽부터 영국의 처칠 수상,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소련의 스탈린 당시 공산당 서기장입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이 완전한 항복을 선언한 이후에 진행된 포츠담 회의에서 여러 국제 나라들은 다시 한번 전쟁이 끝난 이후 앞으로의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내용을 결정합니다. 이 포츠담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포츠담 선언에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애틀리 수상, 중국의 장제스 총통, 소련의 스탈린 서기장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포츠담 선언을 통해서 카이로 선언의 내용은 확실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지요. 자, 포츠담 선언에 참가한 포츠담 회의에 참가한 국제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살펴보았던 카이로 선언,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에 대한 동맹국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자, 연합국이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을 발표하자 일본은 이를 거부합니다. 동시에 연합국들의 항복 요구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죠. 미국은 일본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일본의 본토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죠. 미국은 전쟁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투하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큰 인명피해를 입게 됩니다. 미국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자 소련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일본이 미국에게 빠르게 항복하게 되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동아시아에 미국의 세력이 크게 확산될 것을 소련은 걱정하고 8월 8일 일본을 상대로 전쟁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일본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련은 일본의 만주국을 공격하기 시작하였던 것이죠. 자, 미국 또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일본이 빠르게 항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소련이 계속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동아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게 된다면 전쟁 이후 소련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동아시아에 널리 퍼질 것을 미국은 우려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쟁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미국은 다음 날인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두 차례의 원자폭탄을 맞고 소련까지 전쟁에 참여하게 된 상황 속에서 일본은 더 이상 2차 세계대전을 지속할 힘이 없었고 결국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로써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막을 내린 것이죠. 한편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국제사회는 평화를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사회는 여러 나라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국제기관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 결과 1945년 10월 국제연합 유엔이 결성되기에 이릅니다.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갈등의 불씨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이 중심이 된 자유주의 세계와 소련이 중심이 된 공산주의 세계 간의 보이지 않는 힘싸움이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45년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진행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보이지 않는 대결, 이를 냉전, 차가운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자유주의를 믿고 있던 국가였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공산주의를 믿고 있는 국가입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결, 냉전은 동아시아에도 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이 중심이 된 자유주의 국가, 소련이 중심이 된 공산주의가 각각 동아시아에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남한, 일본, 타이완, 남베트남 등에는 자유주의가, 북한, 중국, 베트남 등에는 공산주의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는 보이지 않는 대결을 약 45년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 냉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결국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세계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의 국공내전, 한국의 6.25 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의 국공내전, 한국의 6.25 전쟁,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36, 37, 38번 학습지에서 각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국공내전을 36번에서 배우겠지만 그 전에 앞으로의 내용을 알아두기 위해서 미리 조금 알아둬야 할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중국의 국공내전이 끝난 이후 공산당이 중국 대륙을 차지합니다. 공산당은 중국 대륙을 차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되고 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중국입니다. 자, 중국 대륙에서 쫓겨난 국민당은 타이완 섬을 차지하게 되고 스스로 중화민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를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날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정식 명칭 대신 타이완이라고 불리고 있죠. 자, 이제부터는 1945년부터 진행된 냉전 속에서 국제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조약 체결, 국교 회복을 주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기에 앞서서 기본 지식으로 깔고 가야 될 것, 중국과 타이완은 서로를 불인정합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는 냉전으로 인한 국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시기였습니다. 전 세계 자유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가 보이지 않는 대결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죠. 이에 따라서 1950년대에서 60년대 동아시아의 외교 또한 이런 냉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51년 미국과 일본 사이에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 체결됩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은 미 군정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같은 달에 체결한 미일 안보조약에서는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동맹이 이루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은 동아시아의 공산주의가 점점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미국이 일본을 반공산주의 그리고 친미 국가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었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미일안보조약이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2년 일본과 타이완은 스스로를 중화민국이라고 부른댔죠. 일본과 타이완 사이에 평화조약이 맺어집니다. 이를 일화평화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일본과 타이완은 중일 전쟁은 종료되었다. 그리고 우리 두 나라는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평화조약을 통해서 발표합니다. 일본과 타이완은 둘 다 자유주의 국가였습니다. 일본과 타이완이 화해하게 된 데는 미국의 의중이 반영이 되어 있었죠. 미국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인 일본과 타이완이 손을 잡아야 동아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이지요.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도 마찬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둘 다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미국은 생각했습니다. 자유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이제 손을 잡아야지 공산주의 세계에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런 의사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은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서 두 나라 사이에 끊어졌던 국교 나라 간의 관계를 다시 맺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한국에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대가로 무상으로 8억 달러를 제공해주게 되죠. 하지만 1960년대 말 이 냉전 체제에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외교 정책을 발표합니다. 아시아에서 갈등이 발생해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겠다. 이 닉슨의 발표 정책을 닉슨 독트린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닉슨 독트린은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대결인 냉전이 조금씩 완화되는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한편 공산주의 세계 내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공산주의 세계의 가장 큰 두 세력의 두 나라였던 중국과 소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던 것이죠. 자유주의 국가의 우두머리인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한 대결을 완화하겠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하고 공산주의 국가 내에서도 공산주의 우두머리였던 중국과 소련이 대립하게 되면서 냉전 체제는 크게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나타낸 용어가 바로 데탕트 시대입니다. 1970년대 냉전의 갈등이 완화된 시대를 긴장 완화라고 하는 뜻의 프랑스어를 따서 데탕트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1970년대의 외교 정책 또한 1950, 60년대에 냉전이 한참 진행되고 있던 시대와는 다른 변화된 외교 정책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자, 1970년대 대탕트 시대의 외교 모습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서로를 불인정한다라고 말입니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조금씩 들어온다라는 말은 곧 타이완이 국제사회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려난다라고 하는 말과도 똑같은 것이죠. 1970년대 대탕트 시대 긴장이 완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71년 UN 국제연합에 가입합니다. 중국과 타이완은 서로 인정하지 않았죠. 중국이 유엔에 가입하게 되자 타이완은 유엔을 탈퇴하게 됩니다. 1972년에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닉슨과 중국 수상이었던 저우언라이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만남에서 두 나라의 대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를 앞으로 정상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선언을 미중 공동성명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인 1972년 중국과 일본의 대표가 만남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나라 간의 관계, 국교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합니다. 이를 중일 공동성명이라고 하죠. 이 중일 공동성명을 체결할 때 중국은 일본 측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국은 타이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려면 타이완과의 관계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일본은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타이완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지요. 이후 1978년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이 발표됩니다.
이 조약에 따라서 중일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되고요. 중국과 일본은 전쟁이 끝났다. 우리는 서로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1979년 미국, 중국 두 나라 사이에 국교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요구에 따라서 미국은 타이완과의 국교를 단절하게 되죠. 1991년 공산주의 국가의 우두머리였던 소련이 무너지게 되면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국가 사이에 벌어졌던 냉전은 자유주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오늘날까지 이르는 약 20년, 30년의 세월 속에서도 국제 외교는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1992년에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 국교가 수립됩니다. 그리고 타이완을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요구에 따라서 한국과 타이완의 국교는 이때 단절이 되었죠. 그리고 같은 해인 1992년에 마찬가지로 한국과 베트남, 공산주의 국가였던 베트남과도 이제 국교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한중 국교 수립의 장면입니다. 자, 한편 북한의 외교 모습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북한은 1969년에 중소 분쟁 이후 소련과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련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북한은 오랜 기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어 왔었는데요. 1990년대 초 소련이 붕괴되면서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더욱더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편 북한은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과 일본 사이의 여러 가지 문제들, 대표적으로 북핵 문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진행했던 일본과의 국교 수립 노력은 현재까지 실패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시대별 국제 외교의 전개 모습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시대별 국제 외교의 전개 과정, 변화 모습 속에서 동아시아 내 교역,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냉전 시기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일본, 타이완이 교역하는 모습의 외교 관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자유주의끼리 손잡자였지요. 하지만 1970년대부터 대탕트 시대가 시작되어 냉전이 완화되고 중국이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한, 중, 일 세 나라 사이의 교육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2000년대에 이어서는 2000년대에는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의 경제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이 어떻게 전쟁의 뒷수습을 위한 처리를 했는지 그 국제회담의 모습,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냉전의 전개 모습, 그리고 냉전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아보았고요.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 국교 회복 그리고 관계가 맺어지는 모습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번 34번에서 알아본 국제적인 흐름의 모습을 배경으로 깔고 35번에서 일본, 36번에서 중국, 37번에서 한국의 역사를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역사를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